주택시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간의 시속 게임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기준금리를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낮출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한 3%대잖아요. 이게 그럼 2.25% 혹은 2.5% 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춰버리면은 우리나라도 낮추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제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1월 20일이 되면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취임을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네. 거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변수들이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걱정이죠, 이거는. 걱정이 현실화될 건 그건 다른 얘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약간 뭐 이념에 치우친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장사꾼이잖아요. 상황을 보고 딱 판단하는 거잖아요. 벌써 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약간 뭐 유화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수준하고 이게 현실화될 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는 수준으로 보면 어때요? 그럼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어제도 좀 뭐 4.8% 갔다가 또 떨어져서 뭐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4.6%로 아침에 보니까 다시 낮아졌던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관세 장벽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는 올라가면 금리를 못 낮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 추방해. 그거 싼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압박 요인이고. 그리고 뭐 재정 지출을 또 늘린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통화 많이 풀리면은 결국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이게 연결될 거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물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미국에서 물가가 안 잡혀서 결국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 네. 뭐 원래 뭐 4번 낮춘다고 그랬었다가 이제 한 번 혹은 또 뭐 없을 거다. 네. 아니 오히려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못 낮추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 없어요. 아까 보니까 1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통계했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거는 올해 기준금리를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낮출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한 3%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2.25% 혹은 2.5%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역시 미국이 금리를 안 낮춰버리면은 우리나라도 낮추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제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출입기자를 제가 1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가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낮출 거냐. 만약에 미국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주택시장 회복도 어떻게 보면 더 지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는 상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올해 주택시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간의 시속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수영장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는 뭐예요?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M2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수영장으로 따지면은 이 더운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운 물이 많아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온도가 80도 되는 건 말고 그냥 따뜻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수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수요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출 규제는 뭐예요? 얼음물이죠. 얼음물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뭐예요?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추운 줄 몰라요. 네. 그 마치 이게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근데 새로 들어간 사람이 물이 차가우기 때문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잘 보세요. 지금 어때요? 매도자리 물건을 내놔요? 안 내놔요. 지금 뭐 그렇게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법칙이 바로 손실의 필이에요.
제가 심리학책을 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수요가 줄어가지고 수요가 관망세가 짙어지면 가격이 빠지는 구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더운 물을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뭐요? 찬물을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금리를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이 더운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찬물만 남아 있는 꼴이잖아요. 물론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가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차피 여러 가능성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건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올해 주택 시장도 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제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환율이 뭐 높으면은 당연히 뭐 원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원화 자산 가격이 달러로 평가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뭐예요? 경제 체력이 어떻게 보면 건강도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은 뭐 1,500원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요새 저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환율을 올해 한 1,300원대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너무 오버슈팅 돼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2,000원도 가겠죠. 그러면은. 옛날에 IMF 전에 원달러 환율이 700원이었어요. 네. 그때 비하면 많이 올랐긴 했는데 다만 올해 단기적으로는 조금 원화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러면. 그럼 미국 주식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보니까 1,450원에서 1,350원까지 떨어지면 한 9% 정도 빠져요. 네. 만약에 달러 투자했다가 만약에 원화로 환산해 보면 이게 갑자기 10% 올라도 똔똔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안 좋다는 것은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연관돼 있죠. 보통 환율이 높을 때 부동산 가격은 안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 물가 문제인데요. 물가 문제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물가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금리하고 또 맞물려 있어. 그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낮추기는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네. 물가 안정이라니까요. 부동산도 물가입니다. 네.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물가가 올라가. 그럼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통화당국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리고 싶죠. 금리를 올리죠. 네.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해야 돼요. 침체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두 가지 과정을 봅시다. 물가 올리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어때요?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지금은 부동산이 투자재가 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기의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빠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연결고리가 그래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장기로 봐봐요. 그럼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부동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이 되죠. 언제 반영이 돼요? 침체기 때는 반영이 안 돼요. 네. 침체기 때는 이게 잠복해 있어요. 언제 반영이 돼요? 이게 회복기 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따라서 많은 시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기획재정부를 출입을 할 때 그때 부동산 담당과가 물가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물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많은 통계들이 나와요. 그건 뭐 네덜란드의 뭐 헤렌르트라는 1600년도에 지은 그 집이 지금도 있고 시세가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은 장기로 보면요. 부동산은 물가만큼 올라요. 물가만큼.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를 빼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게 명목 가격이거든요. 명목 가격은 뭐예요? 실질 가격 더하기 물가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실질 가격은 뭐예요? 물가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헤렌하트의 그 자료를 보면은 진짜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명목 가격만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뭐 또 총선 때 이럴 때 막 옛날에 뭐 돈 풀린다고 해서 부동산 사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부분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영향을 줍니다. 우리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그때 집값이 대폭락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재작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게 어때요? 작년에 좀 갑자기 이게 반등한 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분양가 급등을 하니까 결국은 뭐요? 회복기 때 그게 불안 심리로 작용하면서 이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물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가는 이게 통화량과 맞물려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돈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로는 금리고 멀리 보면 물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가면서 집값이 언제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뭐 세종이나 정조 때 많이 올랐을 것 같아? 아니요. 구한말 때 많이 올랐지. 당백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아르헨티나라든지 요즘 물론 아르헨티나 물가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면은 집값이 그렇게 안 싸다니까요. 그만큼 부동산은 이 강력한 뭐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가가 오르면은 지금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결국 부동산은 뭐만큼 오르더라? 물가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약간 시장이 눌려 있을 때 네.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이 하기에 좀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예, 좋은 시기예요. 갈아타기는 특히. 갈아타기는 원래 타이밍을 재면 안 돼요. 내 집 장만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발상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아, 내 집 마련도 지금이 네, 좋은 좋습니다. 시기다.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 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타이밍이자 가격 메리트를 보는 거죠. 네. 타이밍은 대부분이 군중 심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왜 2022년 이럴 때 폭락 올 때 그리고 아니면은 작년 초도 좋았거든요. 재작년 초도 좋았단 말이에요. 왜 안 샀어요? 왜 안 사셨냐고. 유튜브 보느라고 안 사는 거지. 그게 이상하게 더블 딥 된다. 뭐 대득게 바운스 된다. 그런 담론에 빠지지 말아야죠. 부동산은 불황기 때 사는 거지. 누가 주식하듯이 그걸 이제 트레이딩 하듯이 어떻게 집을 사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주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사이클이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작년에 만약에 달리는 말에 본격적으로 탄다 그러면 언제 샀어야 돼 그러면? 작년에 6월달에 샀어야 되지. 지금 거의 6월달 가격으로 떨어진 데도 많은데 네. 왜 자꾸 타이밍을 재냐는 거예요. 타이밍을 재기보다 작년 6월에 사도 관계 없었죠. 다만 고점 대비 싸냐 안 싸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2021년 10월이 이제 고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대비해서 아마 강남 같은 데는 많이 안 빠졌으니까 신고가를 갱신한 것도 많으니까 한 10% 정도 싼 거. 나머지 지역은 한 20에서 한 30%까지. 30%까지 싼 데도 많아요. 지금도 회복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지 타이밍을 재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전망을 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제발 아파트를 결국 아파트 사실 텐데 아파트를 저는 테마주 사듯이 사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시라는 거야. 다만 가격이 싸야 사는 거지. 그렇죠. 그 가격이 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품을 더 파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갈아타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5계명도 만들었어요 제가. 반드시 팔고 사라. 욕심 부리지 마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 재지 마라. 특히 갈아타기는 어때요? 내가 윗돌 빼다가 아랫돌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가는 집이 내 집보다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좋은 집이죠. 근데 어떻게 타이밍을 재요? 그럼 교섭력이 없어요. 시장에 박앤파워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 집은 싸게 팔고 좋은 집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해 옮기실 걸 아마?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그래서 내 집은 좀 싸게 팔고 저것도 좀 싸게 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집 사고 팔 때는요, 이게 가격이 이게 많이 움직일 때는 이 바람 부는 날 계곡에서 외줄타기 하는 같은 거예요. 이 잘못하면 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잖아. 그렇죠. 잘못하면요 공정 분해됩니다. 위험해요 그거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매수가 불발될 수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 더 내놓으라고 그래. 네. 아니 1억 더 올려. 그거 한다고 열받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안 판대. 우리 큰아들이 못 팔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팔았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보 물건지를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개 정도는 이거 안 팔면 저거 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건 내 얘기인데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 장애야 내가 팔고 이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판 게 더 올라 그러면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자학기미를 보입니다. 우울증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크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2억씩 올라봐. 내 건 하나도 안 올랐는데 저거 반개 2억 올라봐요. 내 자신이 아마 엄청나게 미울걸요. 부부싸움이 그때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정쩡한 상황. 그런 경우 아마 의사결정 많이 하실걸? 내가 그러면은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용산에 살아. 네. 용산은 학군이 그리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굉장히 그 개발 되게 유망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율, 외지인들이 소유율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네. 이 용산구예요. 네. 용산구가 23%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1등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은 2023년 현재 한 16.6% 정도 되거든요. 용산이 1등이에요. 강남은 한 19% 정도 되고 뭐 서초 송파 이런 데도 한 17% 정도 돼요. 근데 내가 그러면 용산에 내가 미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산에 내 집이 있어. 근데 학군이 별로 안 좋거든요. 고등학교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반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는 얘기예요. 이사를 가는데 이때는 매매를 하고 가는 거지. 용산이 좋을지 뭐 반포가 좋을지 지금 보면 반포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만약 20억짜리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3.3%만 잡아도 그거 한 7천만 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애 때문에 잠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영원히 옮길 수도 있는 건데 이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전세 놓고 전세 사시는 거예요. 아, 내 집을 전세 놓고 나도 전세에 사는. 네. 그런 전략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의사결정 장애 증상이 좀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초보자일수록 이런 목돈이 오가는 매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평이동이죠, 그죠? 이것도 괜찮지 않죠. 왜냐하면 실수에 따른 후회를 줄이는 자기 혐오증에 걸리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자산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은데 어쨌든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팔고 사라. 그다음에 계약 불발 가능성도 네. 대비해라. 그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아라. 전세 놓고 전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서울 부동산 중에서 지금 시점에 조금 저평가된 지역,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원래부터 저평가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걸 보면은 정보는 이미 다 재빠르게 다 시장 참여자들한테 다 공유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극단적이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저평가돼 있다는 말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평가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직.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건데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덜 오른 곳 네. 그게 아마 재건축하고 외곽 지역일 거예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싼 게 빚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건축이 돼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내가 새 집을 장만할래? 그러니까 외곽에서 새 집을 장만할래? 요새 얼죽신 문화니까. 네.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심에서 그러면 헌집을 내가 살래? 이거는 약간 의사결정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외곽에서 헌집 사시면 안 돼. 왜냐면은 부동산은 뭐예요? 땅하고 건물 가격이죠. 도시면 건물이 낡더라도 땅값이 비싸고 오르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됩니다. 외곽의 헌집은 굉장히 헐값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입지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입지가 우선이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부동산에서 입지 어떤 그런 중요성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얼죽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유행시켰지만 저는 도심의 헌집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면은 힘듭니다. 그리고 요사이 헌집의 기준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요사이는요 20년 돼도 새 집이에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엘리트라고 그래서 잠실에 엘스 네, 뭐 리센츠. 리센츠 트리움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언제 입주했어요? 2008년에 입주했어요. 네. 올해 17년째예요. 새 집이에요. 가봐요. 앞으로 3년 더 돼도 새 집일걸? 네. 그러니까 요새는 특히 201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의 고급화 바람, 아파트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아요. 새 집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새 집을 고집하지 말고 한 10년 안팎 정도 된 금에도 새 집이거든요.
10년 돼도 새 집이죠, 저는. 한 제 생각에 한 13년, 뭐 15년 정도 된 거 좀 어느 정도 좀 감가상각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런 곳을 고르는 게 낫지 않느냐. 외곽에 완전 새 집보다 저는 도심에서 한 13년, 15년 된 저는 왜 준신축이라고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의사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이게 집 고를 때에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요. 이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행위잖아요. 네. 오히려 처세권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처세권이요? 처갓집이 가까워야 되죠. 왜? 애 누가 키울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러면 마곡지구에 다녀. 나는 그러면은 어디 다냐면은 나는 잠실에서 근무해. 그러면 여성네. 그럼 어디다가 집을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러면 처갓집이 이게 잠실이나 아니면은 뭐 삼전동 같은 데 있어. 그럼 나는 직장이 여기야. 그럼 집을 어디서 구해요? 나는 그냥 마곡지구가 싼 것 같아. 좋아 보여 그럼. 에? 근데 여기 살 거예요, 여기 살 거예요. 애매하다니까요. 물론 네. 9호선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의 문제예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집에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사람이 편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돕는다고 그러지만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도요 가사노동의 80%를 여성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3.8배를 더 해요. 얘는 어떻게 키울 건데? 그럼 어때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잠실은 비싸서 못 가지 그러면 처세권이라고. 그러면은 잠실에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대단지 중심으로 사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잠실에 아기를 봐줄 수 있는 만약 그러면 우리 본가가 그럼 마곡이 있어. 그럼 지 사람이 그러면은 가령 아기를 마곡에 가면 시댁에 맡겨도 좋다고 얘기해. 그럼 마곡이 투자처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요? 마곡으로 갈 수도 있지.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재테크의 문제에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가는 얘기라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재테크가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내가 뭐냐면은 내가 돈을 벌려면은 그만큼 뭐야? 몸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제 정년퇴직이 65세 이럴 때까지 될 텐데 좀 천천히 생각하고 중요한 게 내가 삶의 만족과 삶의 가치가 어디냐 어디다가 인생을 초점을 맞출 거냐가 더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 집 저평가되고 고폐된 거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이렇게 후보지를 놓고 한 10개 정도 후보지를 놓고 점수를 매겨 봐야 돼요. 요새 리커더 측도 있잖아요.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할 때 보면 그 5점에서 7점 정도 하는데 10점 정도 놓고 점수를 매겨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저는 사라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럼 이거는 1000가구 정도 되면은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주고 여기에서 가까우면 서울시는 여기에서 한 500m가 역세권이니까 그럼 200m다. 그럼 한 8점 주고 그다음에 뭐 새 집이다 그러면은 지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다. 그럼 뭐 10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쫙 매겨 가지고 한 5개 정도 골라 가지고 상위 5개 골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마곡과 지금 잠실 사이에서 의사결정은 물론 서울 시내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갈 거야 돼요. 옛날에 문전 옥답이 뭐예요? 일트가 뭐예요? 논이었잖아. 네. 그 직주 근접이 옛날에 문전 옥답이잖아요. 이것도 직주 근접이잖아. 그럼 문제는 애가 또 들어와. 네. 직주 근접보다 더 중요한 게 애를 잘 키우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처갓집이 가까워지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오히려 어디 살아야 돼? 마곡보다 오히려 삼전동이나 방이동이나 이런 데 집 알아봐야지 오히려. 그만큼 이게 막상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결혼 안 하신 싱글 분들은 뭐 이렇게 갭 투자 해놓고 딴 데 가서 사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집을 고를 때 항상 최상보다 최적을 골라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한 빡빡하게 이렇게 재테크든 재무설계를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내가 진짜 간절하고 내가 생활이 편리한 쪽에 보시는 게 맞지 않은가. 네. 제가 보면은 서울은요, 제가 보면 크게 보면은 완전히 진짜 강 이북 지역 외곽 빼고는 가령 뭐 마곡이나 뭐 이런데 뭐 잠실이나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게 피자판 같다고 서울은. 회장님이 우리 부스에 피자를 내려줬어요. 아, 그날도 배가 고파. 좀 큰 거 먹으려고 잘랐는데 보니까 옆에 게 더 큰 거 있지. 예, 피자는 거의 잘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테크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삶의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 그다음에 행복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네. 되게 좋은 말씀 네. 같아요. 네.